미국이 베네수엘라를 전격적으로 공습했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가격이 불과 하루 사이에 3,000달러가 뛰었습니다. 이 겉으로 봤을 때 전쟁 뉴스인데 현재 시장은 의외로 환호하는 모습인데요.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이런 모순처럼 보이는 상황 뒤에 숨어있는 에너지랑 금융의 거대한 퍼즐을 풀어드려 보도록 할 거고, 왜 트럼프 대통령은 군사적인 리스크를 무릅쓰고 이 남미의 한 독재 정권을 추축을 했을지, 그리고 어떻게 그 일이 비트코인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었을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실관계부터 정리해 볼게요. 이번 주말에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베네수엘라의 마두로 정권을 겨냥한 대규모 공습을 감행을 했는데요. 이 수도 카라카스의 군사시설들, 그리고 각지의 핵심 거점에 미사일이 떨어졌고요. 마두로 대통령은 결국에 체포되면서 미국으로 압송이 됐습니다. 이 공식적인 명분은 마약 카르텔 소탕이랑 자유민주주의 회복이었다고 하는데, 하지만 많은 분들께서 느끼시겠지만 이 겉으로 내세운 이유랑 이런 초강수를 둔 실제 속내가 따로 있을 겁니다. 정답은 맞습니다. 이 핵심은 기름인데요. 바로 석유입니다. 베네수엘라는 세계 최대 원유 매장량 보유국이죠. 이 확인된 매장량만 전 세계의 약 17%에 달할 정도로 천문학적인 규모인 건데, 땅속에 기름은 어마어마하게 묻혀 있는데 이 정작 최근 생산량은 하루 100만 배럴 남짓으로 전 세계 시장의 1%에 불과했습니다. 이유가 뭐냐? 이 미국의 제재랑 부실 경영으로 원유 생산 인프라가 망가졌기 때문인 거고, 한마디로 기름 보따리를 묶어놓은 채로 방치해둔 상태였다는 거죠. 그리고 이걸 푼 게 누구냐? 바로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지금 미국은 사실상 세계 최대 산유국이죠. 여기에는 맹점이 하나 존재하는데, 미국산 기름은 가볍고 좋겠지만 이 미국 정유 공장들은 무겁고 질이 나쁜 기름에 맞춰져 있습니다. 어딘가 아이러니하죠.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은 텍사스를 포함해가지고 미국 걸프 연안의 거대한 정유 시설들은 이 수십 년 전부터 베네수엘라나 캐나다산 중질류를 들여와가지고 처리하도록 설계가 되어 왔어요. 이 중질류 같은 경우는 일명 똥물이라고 불릴 만큼 불순물도 많고요. 점도가 높은 원유입니다. 이 품질이 떨어지니까 가격도 저렴하죠. 그런데 미국 정유사들 입장에서는 이 정제 설비를 몽땅 갈아엎지 않는 이상 차라리 그 값싼 똥물 기름을 사와가지고 이 자신들의 공장에서 정제해서 파는 게 이득입니다. 원료비가 싸니까 마진이 많이 남겠죠. 실제로 2010년대 후반까지 미국은 베네수엘라산 원유의 최대 고객이었고, 싸게 사와가지고 휘발유 뽑아서 파니까 정유사들만 엄청 신이 났던 겁니다. 그런데 마두로 정권이 독재랑 부패를 일삼고 미국과 각을 세우면서 이 미국이 2019년부터 베네수엘라산 석유에 제재를 때렸어요. 그때 텍사스 정유업계가 거세게 반발을 했었고, 우리 공장 기름값 줄이는 짓 하지 말자라는 거죠. 결국에 정유사들은 캐나다산 포함해가지고 대체 공급원을 찾아야 됐고요. 정제 마진은 줄어들었습니다. 이 판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고, 또 정유 재벌들과 친한 사람이 바로 트럼프입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은 오래전부터 미국 에너지의 황금 시대를 부르짖어 왔고요. 실제로 지난 2024년 대선에서 텍사스의 석유 거물들로부터 거액의 후원금을 받았습니다. 이 트럼프 입장에서는 돈을 댄 스폰서들의 바람을 들어줘야 될 책임도 있다는 거죠. 그 후원자들이 바란 게 뭘까요? 베네수엘라 제재를 풀고 기름길 터달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번 베네수엘라 공습, 그리고 마두로 정권 교체는 그래서 단순한 군사작전이 아닙니다. 이 트럼프를 만든 큰손들에게 주는 확실한 보상인 거고, 마두로만 쫓아내고 친미 정권만 세우면 끝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는 베네수엘라 국영 석유 기업의 지분이랑 유전 운영권이 자연스럽게 미국 석유 메이저 기업들에게 넘어가겠죠. 이미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이 미국 기업들이 베네수엘라에 들어가서 석유 생산을 늘릴 것이다, 이렇게 공언을 남겼고, 그러면 석유업자들이 배불리는 전쟁인가? 그 목적도 분명히 있지만요. 저는 더 큰 그림이 있다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바로 인플레이션과 금리인데요. 요즘에 미국인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뭘까요? 바로 물가, 그 중에서도 기름값입니다. 이 주유소에서 느끼는 휘발유 가격이 너무 올라가지고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정치적인 부담이 컸습니다. 그런데 베네수엘라 기름이 텍사스로 들어오기 시작하면은 정말 간단하겠죠. 미국 내부 휘발유 가격은 즉시 내려간다는 거고, 바로 수급 개선이니까요. 여기서 휘발유 값이 잡히면 어떻게 될까요? 소비자 물가 지수가 떨어집니다. 이 미국 CPI 구성에서 에너지 비중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CPI가 떨어지면 연준은 마침내 금리 인하를 검토할 수밖에 없겠죠. 이유가 뭐냐? 이제 명분이 생기기 때문에 물가 안정세가 뚜렷하니까 경기 살리기 위해서 금리 내리겠다라는 명분입니다. 이 사실상 연준 같은 경우는 작년에도 슬슬 금리 내리기 시작을 했었지만요. 확신을 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기름값까지 안정된다? 그러면은 연준의 손발이 완전히 풀리는 셈인 겁니다.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금리가 내려가면 누가 좋아할까요? 자산시장이 환호를 합니다. 코인과 부동산, 주식 모조리 좋습니다. 이 싼 돈이 풀리면 유동성 파티가 벌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어떤 그림이 나오느냐? 이 트럼프 노믹스 대성공이라는 착시가 가능하겠죠. 금리 낮추고 돈 풀려가지고 경기 부양되고 증시 올라가고 코인 올라가고 전부 다 트럼프 업적처럼 보이겠죠. 2026년 11월 이 미국의 중간 선거가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그때까지 이 유가 내려가고 물가 내려가고
금리 잡히면서 경기는 상승하면 이런 콤보가 완성된다. 그러면 과연 어떻게 될까요? 이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식으로 말을 할 겁니다. 이거 봐라. 내 말 맞다. 나라가 이렇게 잘 돌아간다. 이런 식으로 중간 선거에서 공화당의 압승을 노리게 될 거라는 거고, 이 결국에 이번에 베네수엘라 침공의 가장 큰 목적은 석유업자 보훈도 있겠지만요. 이 결국에 정치입니다. 인플레이션을 잡고 2026년 중간 선거까지도 잡아가겠다. 바로 이런 거겠죠. 이렇게 보면은 퍼즐이 착착 맞아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공습 다음날 비트코인이 상승한 것도 설명이 돼요. 보통 전쟁 나면은 위험자산 폭락하지 않냐. 근데 비트코인은 왜 상승했냐. 의아하실 수가 있겠는데, 그 이유는 방금 말씀드린 그 연쇄 효과를 시장이 미리 간파를 한 겁니다. 기름값 떨어뜨려서 금리 낮추겠다는 시나리오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고, 전쟁 자체에 대한 공포보다도 그 다음 전개될 수 있는 금융환경 변화가 더 크게 보였다는 거죠. 실제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공습 초기에 약간의 조정 하락세를 받았습니다. 워낙에 충격적인 뉴스니까요. 근데 몇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분위기가 확 바뀌었어요. 이 짧은 조정 하락세 이후에도 급반등하더니 91,000달러까지 슈팅이 나왔습니다. 이 작년 12월 초에 그 이후부터 한 달 만에 가장 높은 가격인데, 나중에 보니까 선물 시장에서 누적된 숏 포지션이 강제 청산되면서 불이 붙었다라고 해요. 이날 하루 동안 1억 3천만 달러가 넘는 숏 포지션이 청산됐다라고 하죠. 숏 세력이 털리니까 오히려 매수 압력이 증폭됐다라는 거. 그리고 특이한 거는 암호화폐 시장이 이번에 전통 시장보다 먼저 움직였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공습이 주말에 일어나서 이 뉴욕 증시라거나 원유 선물 시장이 닫혀 있었거든요. 이 대신에 코인은 24시간 거래니까 반응을 피할 수가 없었던 거죠. 개장한 시장 중에서는 이 비트코인이 가장 민감하게 이 거시 뉴스를 반영을 했습니다. 주말에 비트코인이 정치 경제 뉴스를 선행했다. 이런 점 굉장히 흥미롭지 않으신가요? 이제는 코인 시장을 무시하면 안 되는 이유이기도 하겠습니다. 이제 앞으로를 생각을 해보자면은,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장악하면은 누가 가장 배가 아플까? 바로 일단 기존 산유국들입니다. 이 베네수엘라산 원유가 시장에 풀리면요, 러시아산 우랄유나 이란산 중진료 같은 경쟁자들은 설 자리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애써 할인 판매에도 그 매력도가 떨어지겠죠. 무엇보다 오펙의 힘이 약해지면서 이 지금까지 오펙 플러스, 즉 사우디랑 러시아를 중심으로 산유국들이 모여서 감산도 하고 증산도 하면서 유가를 조절을 해왔었는데, 이제부터 미국이 유가 조절에 키를 쥐게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 사우디 포함해가지고 오펙이 감산으로서 유가를 올리려고 하더라도 이 미국이 통제하는 베네수엘라에서 그냥 증산을 해버리면 말짱 도루묵입니다. 결국에 지금 유가 시장은요, 이 미국이 들어오니까 게임 끝이다. 뭐 이런 분위기인 거고, 실제로 오펙 회원국들은 지금 상당히 긴장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중국도 가만히 있기가 어렵습니다. 베네수엘라가 그동안 중국이 많이 도와주던 나라인데요. 중국이 석유 인프라 투자도 해주고 돈도 빌려주고 대신에 기름으로 갚는 시기였는데, 이번에 미국이 들어가서 기름은 이제 우리가 관리한다. 이러면 중국 입장에서는 돈 떼일 위험이 생기겠죠. 이 당장 지금도 베네수엘라 원유 수출의 과반이 중국 행위였는데 이런 루트가 끊길 수가 있다는 거고, 그래서 중국이 이거 미중 패권 경쟁으로 확대될 사안이다. 이렇게 반발하는 얘기도 나옵니다. 그리고 일각에서는요, 미국이 저렇게까지 침공했으니까 이 중국도 이제는 명분 생기면은 대만 침공하는 거 아니냐. 이런 위험한 추측까지도 합니다. 물론 지금 당장 현실화될 시나리오는 아니겠지만 그만큼 이번 사건이 국제 질서에 상당한 파장을 주고 있다는 거. 정리드리자면은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친 이유는 결국에 기름값 잡아가지고 인플레이션 잡고 금리 내려서 경기 올리고 정치적 입지를 다져나가겠다는 큰 그림입니다. 그리고 현재 시장은 이미 그런 그림을 읽었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상승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 비트코인 가격이 뛴 거는 결과적으로 매크로 호재 기대감 덕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비트코인이 여기에 그치지 않고 더 흥미로운 포지션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탈중앙 대한자산이라는 측면입니다.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군사력으로 남의 나라 정권도 바꿀 만큼 패권국이죠. 이번에 기름까지 손에 넣었어요. 그러면 앞으로 미국은 석유 시장도 자기 마음대로 흔들 수 있는 이런 지위를 갖게 되는 겁니다. 이 달러 패권에 에너지 패권까지 겹쳐지는 이런 그림인 건데, 이런 상황에서 국제 질서의 비미국 진영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우리가 언제까지 미국 눈치 보면서 달러 쓰고 석유값에 휘둘려야 되나, 이런 불만이 쌓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러시아나 이란, 중국 같은 나라들은 이미 달러 패권을 약화시키려고 무역 결제를 루블이나 위안화로 하는 여러 가지 움직임들을 보여왔습니다. 그리고 이런 맥락에서 비트코인은 국가가 마음대로 찍어낼 수 없는 통화고 네트워크를 물리적으로 파괴하기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어느 한 나라가 독점할 수 없는 가치 저장 수단이에요. 그래서 저는 장기적으로 비트코인에 대한 선호가 높아질 수 있는 배경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바라봅니다. 물론 지금 당장은 아니겠지만 향후에 1년에서 2년 혹은 5년을 보면은 글로벌 부의 일부가 탈국가 자산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금도 그 중에 하나고 비트코인도 후보죠. 특히나 이번처럼 미국이 힘으로 모든 룰을 바꿔버리는 걸 보면서 리스크를 분산해야겠다. 이렇게 느끼는 투자자나 국가들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 개인들 입장에서는 일단 눈앞에 파도를 타야겠죠. 이 지금 분위기는 확실하게 탐욕지수가 올라가는 단계입니다. 가격도 오르고 호재 시나리오도 그럴듯하고 참 매수 버튼 누르고 싶어지는 시점인데요. 이럴 때일수록 한번 심호흡하시고 계획을 점검해 보셔야겠죠. 너무 쫓아가지 않는 거, 그리고 분할 매매 원칙을 지키는 거, 이 손절과 익절 기준을 미리 정해둘 줄 아는 거 항상 강조드리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유가 뭐냐? 이 세상 일은 절대 몰라요. 만약에 내일 모레 갑자기 중국이 대만 인근에서 군사 시위를 크게 해가지고 이 시장 분위기가 확 바뀐다. 그러면은 또 다르게 움직일 수도 있거든요. 이 결론적으로 봤을 때 이번 베네수엘라 사태는 단순한 한 뉴스가 아니라 이 지금 세상이 돌아가는 구조를 보여준 사례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겉으로 봤을 때 마약 소탕 작전이지만 실제로는 기름값을 통한 인플레이션 정책 전이었다라는 거고, 그리고 그 한 수가 바로 비트코인 포함해서 우리의 투자 환경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큰 흐름의 맥락 속에서 뉴스를 해석하시면은 이 투자에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거라고 믿습니다. 이 투자의 대가 하워드 막스는 모두가 보는 것을 보지 말고 그 이면에 숨겨진 구조적인 변화를 읽어내는 자가 시장을 지배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목격한 베네수엘라의 불꽃은요, 이 단순하게 한 독재 정권의 몰락을 넘어가지고 미국의 에너지 패권 탈환, 그리고 이런 것들로 인한 글로벌 유동성의 거대한 재편을 알리는 신호탄이겠죠. 이 비트코인이 공습 직후에 9만 달러를 뚫고 현재 상승하고 있는 거는 단순하게 전쟁의 공포 때문이 아니라 다가올 수 있는 저물가, 저금리 시대라는 이 설계도를 시장이 본능적으로 읽어냈기 때문인 겁니다. 이 뉴스의 헤드라인은 공포를 팔고 있지만 구조를 이해하신 분들께서는 그 속에서 기회를 매수하십니다. 전 세계 에너지랑 돈의 흐름들이 다시 짜이는 이런 격변의 시기에서 눈앞의 소음에 일희일비하시기보다는 파도 밑에 거대한 해류를 보셔야 돼요. 이런 흐름들을 먼저 읽고 또 인내심을 가지는 구독자분들께서 바로 다가올 유동성 파티의 주인공이 되실 겁니다. 2026년 그 거대한 반전의 서막을 우리 채널 차원에서 가장 앞서서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이런 흐름들을 실제로 매수 매도에 적용하는 데 필요한 실전용 기준표도 함께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이 영상에서 설명드린 내용들 방향성이고요. 제가 정리한 기준표는 그 방향 안에서 실제로 움직이는 지점을 알려주는 지침서 같은 역할을 합니다. 현재 보이는 번호로 편하게 신청 주시면 되고요. 혼자 보시는 것보다 훨씬 더 안정적으로 시장을 바라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시장의 오르내림을 견디지 못하면 이 시장에서 오랫동안 남을 수가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줄 아셔야 돼요. 제가 오늘 설명드리고자 하는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 가지고 이 정말 좋은 경험치가 되실 수가 있는 거고, 그냥 흘려버리시면은 말 그대로 그냥 흘려버리는 이런 간단한 내용이 될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투자 시장은요, 상승과 하락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또 앞으로도 이 구조는 절대로 바뀌지가 않을 겁니다. 특히나 코인 시장은 그 폭과 속도가 더 크기 때문에 이런 구간들 버티지 못하시면 결국 중간에 탈락을 하게 되는데요. 많은 분들께서 이 사실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조금만 흔들려도 불안해지고 조금만 빠지면 방향성을 잃어버리면서 매수 버튼을 누르는 횟수만 늘어나게 되는데요. 매수를 자주 한다고 해서 실력이 늘어나거나 또 수익이 좋아지는 건 절대 아니죠. 오히려 감정만 더 소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조금 쉽게 설명을 드려보자면은 매수를 자주 하실 필요가 없고 내가 원하는 시점까지 기다릴 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안내드리고 있는 리플 전용방, 이 단기 종합방에서도요, 항상 말씀을 드리고 있는 내용이지만 먼저 단기 종합 알트 타점을 놓고 봐도 쉽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시장 흐름에 맞춰가지고 공격적으로 들어갈 때는 비중 조절하면서 공격적으로 진입을 하고, 반대로 공격적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숨을 돌리고 시장을 지켜보셔야 되는 순간에는 무리해서 진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잘하고 내가 원하는 환경이 아닐 때는 굳이 무리해서 뛰어들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환경이 찾아올 때 이 비중을 조절하면서 원칙 매매를 바탕으로 매수와 동시에 목표가 걸어두시면서 천천히 대응해서도 충분히 좋은 환경을 만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리플도 조금만 생각을 바꿔서 보면요, 정말 좋은 시기인 거고 오히려 하락하는 시점을 내가 더 기쁜 환경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리플이 계속해서 우상향으로 상승만 할 수는 없어요. 아무리 재료가 좋고 호재가 많아도 얼마까지 간다라는 말들이 있어도 또 무조건적인 우상향은 없습니다. 이 내려오는 순간들은 계속해서 찾아오고요. 앞으로도 찾아올 거기 때문에 그 내려오는 순간까지 적당히 기다릴 줄 아시고 또 그 바닥 라인, 단기 저점에 분할 매수를 걸어둠으로써 오히려 하락의 시기를 내가 좋아하는 순간으로 만드셔야 된다는 겁니다. 누군가는 이런 상황인데 무슨 분할 매수냐, 이미 다 들어갔다, 이래서 안 된다, 저래서 안 된다, 이렇게 부정적인 말을 하는데
안 된다라는 생각들, 이미 나는 늦었다라는 생각들, 이 시장을 이런 식으로 바라보시면요. 목적지까지 절대로 못 갑니다. 내가 만약에 방향성이 잘못되었으면은 다시 돌아가는데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바로 잡아야지 결국에 목적지까지 도달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번 하락에서 누군가는 이 바닥에서 손절하고 다시 찾아오는 반등의 시기에 후회를 하고 있을 겁니다. 아마 그분들께서 이 지금의 이 반등이 달갑지가 않으실 거고 또 누군가는 이 바닥 구간에서 오히려 추가 매수를 통해서 이 반등을 즐기고 있을 겁니다. 어떻게 시장을 바라보고 내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방법이 아니다 싶으면은 조금씩 공부하고 바꿔나가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일 수가 있어요. 2년, 3년 매매했는데 그 방법이 아니다 싶으면은 이 조금 더 나은 방법을 선택하고 연구하면서 5년, 10년을 준비하시는 게 훨씬 더 이득이 될 겁니다. 항상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 제가 안내드리는 리플, 단기 종합방 모든 정보방에서는요. 업비트, 빗썸, 현물 매매로만 안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무리한 몰빵 매수, 잘 모르는 해외 거래소 매매, 선물 매매 항상 조심하시고 멀리 하시는 게 좋습니다. 천천히 업비트, 빗썸 위주로 현물 매매 위주로 길게 가져가셔도 충분히 좋은 시장이라는 거예요. 이 비가 오는 날을 생각해 보면요. 무작정 뛰어다니는 게 좋은 선택이 아닌 것처럼 소나기가 쏟아질 때는 피해서 가는 것도 충분히 현명한 대응인 거고 더 나아가서 그 소나기가 오는 순간을 내가 기다리던 환경들, 내가 준비해둔 시나리오 안으로 이렇게 만들어두는 것들이 훨씬 더 강력한 투자 방식입니다. 이 시장이 흔들릴 때마다 반응하는 사람이 아니라 흔들림 자체를 전제로서 계획을 세워두는 사람들이 결국에 끝까지 남게 된다는 거. 그 차이는 시간이 지날수록 수익과 멘탈의 격차로 이어지겠죠. 결국 이 시장에서 살아남는 사람들은 방향성을 맞춘 사람이 아니라 반복되는 파도를 감정 없이 견뎌낸 사람이라는 사실 절대로 잊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에서 설명드린 내용은 흐름과 구조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 큰 그림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매수하거나 매도할 때 조금 더 구체적인 숫자가 필요해요. 예를 들어가지고 어느 가격대에서 멈출 가능성이 높은지, 어디서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지, 반대로 어디를 이탈하면 위험해지는지 이런 실전 기준들은 영상에 모두 담기가 어렵기 때문에 따로 정리해서 드리고 있어요. 관심 있으신 분들만 현재 보이는 번호로 문자 신청 주시면 됩니다. 리플 XRP 투자에 있어서 이제는 투트랙 전략이 반드시 필요해지고 있습니다. 무턱대고 몰빵하거나 반대로 또 손 놓고 기다리는 시대는 끝났어요. 첫 번째 트랙은 매달 분할 매수하시면서 시장이 빠지든 말든 일정 비중으로서 리플을 꾸준히 모아 나가시는 겁니다. 이거는 시간과 리스크를 분산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전략인 거고 그리고 두 번째 트랙은 남은 현금 비중으로 알트코인 단타로서 굴려나갑니다. 수익이 나면은 그거를 다시 리플에 재투자하시면 되는 거고 이게 바로 수익을 만드는 순환 매수 전략이 되실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단타 하실 때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단타 매매 중독되면 끝장입니다. 이 매매 중독을 절대 조심하셔야 되는 거고 예를 들어가지고 시장이 과열인데도 지금 아니면 기회가 없다. 이런 조급한 생각에 RSI 지표가 이미 고점인데도 불안해서 또 들어가고 결국에 수익은커녕 손실만 쌓이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 채널 차원에서는 한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확률이 높은 날만 진입을 하세요. 그리고 시장 전체가 과매도 구간일 때 비트코인 기준 RSI가 바닥을 찍을 때 그때 알트코인 중에서 최근 거래량이 급등한 종목이 과매도의 경우 MACD, 볼린저 밴드, 이동평균선과 일목균형표 참고해서 신중하게 매수 진입 타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아예 매매를 쉬는 날도 반드시 있어야지 진짜 단타인 거고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지 궁금하실 거예요. 여기서 챗 GPT가 등장을 합니다. 저희는 챗 GPT를 단순한 도구로 쓰지 않습니다. GPT한테 오늘 확률 높은 진입 타이밍이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게 맞춤 프롬프트를 사용을 하는데요. 그리고 그 결과에 저의 실전 매매 노하우 30%를 덧붙여가지고 GPT 시그널을 보완합니다.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 GPT 검색력과 활용 전략을 이용해가지고 이 두 가지를 한 방에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보이시는 번호로서 리플 단타라고 문자 남겨주세요. 지금 이 영상 보신 분들에게만 오픈합니다. 그냥 GPT 쓰는 법이 아니라 투자로 연결되는 GPT 사용법 지금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안내해드리고 있는 코인 신사 채널 멤버십 전용방에 대해서 짧게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중요한 이슈, 그리고 브리핑이나 시장의 흐름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 내용 설명과 함께 차트상의 기술적 분석, 온체인 지표와 투자 심리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안내 도움드리고 있고 가장 중요한 투자 심리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포트폴리오의 구성에 대한 노하우, 투자 심리 컨트롤에 대한 내용도 같이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코인 신사 스터디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께서는 아래 번호 혹은 신청 링크 통해서 남겨주시면 제가 연락드리고 있고 안내 설명과 함께 신사 채널 리플 전용 멤버십 방에도 입장 안내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리플 XRP의 가격에 대해서 이미 기관들이 정해졌다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셨나요?
이 언뜻 음모론처럼 들리기도 하는 이런 주장들이 요즘 들어가지고 해외 금융 전문가들 사이에서 심상치 않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오늘 영상 통해서 바로 이 XRP의 가격의 숨은 보이지 않는 손 이야기를 들려드려 보도록 할 거예요. 아마 듣다 보시면요. 그래가지고 이 최근에 XRP 관련된 소식들이 그렇게 쏟아졌던 거구나. 이렇게 고개를 끄덕이시게 될 겁니다. 이 먼저 XRP 가격에 대한 기존의 통념부터 짚어보자면요. 대부분의 암호화폐는 거래소에서 사람들이 사고 파는 이 수요와 공급으로 가격이 결정되죠. 그래서 시장 분위기, 투자 심리, 뉴스 호재, 여러 가지 악재에 따라서 출렁이는 게 보통 일반적입니다. XRP도 지금껏 비슷했어요. 한때 미국 SEC 소송 이슈로 몇 년 동안 힘들었었죠. 이 소송 결과가 나온 뒤에는 가격이 또 상승을 하기도 했었고요. 겉으로는 그랬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 겉으로 보이는 모습이 전부가 아니라는 주장이 존재하고 있는데요. 20년 넘게 거시경제를 연구해온 한 전문가 짐 윌리 박사가 최근에 아주 재미있는 비유를 했습니다. XRP가 일반 투자자들이 쓰는 코인이 아니라 금융 인프라를 위한 도구다라고요. 또 이런 말을 하면서 초창기 이메일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이 이메일이 처음 나왔을 때는 소수 기술자들의 장난처럼 보였었고 상상도 못할 만큼 작은 실험이었겠지만 지금은 전 세계 업무랑 생활의 필수 인프라가 되어버렸죠. 그리고 정작 우리가 이메일을 쓸 때 이 이메일 시스템의 밑단에서는 어떤 프로토콜이 작동을 하고 또 누구 서버를 거치는가 이런 것들을 의식하지도 않습니다. 이 중요한 건요. 편리하게 잘 보낸다는 그 기능 자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메일을 사용하고 카카오톡을 사용하고 문자 메시지를 쓸 때 그 방식 작동 원리를 알 필요가 없겠죠. 그냥 사용만 하면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이 리플 XRP도 겉으로는 사람들 입에 자주 오르내리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나를 주목해달라 이렇게 말을 하지 않고 있고요. 가격도 요즘에 몇 달간 1달러, 2달러 언저리에서 큰 변동성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번 시장에서 갑자기 급등 중에 있는데 어쩌면 일부러 눈에 띄지 않게 조용히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유가 뭐냐? 이 진짜 XRP의 목표는 개개인들의 투자자들의 단타 매매가 아니라요. 글로벌 금융기관 간의 이 돈 이동의 핵심 부품이 되는 것일 수가 있기 때문인데요. 여기까지만 들어보면요. 아니 그런 용도로 쓰인다고 가격 자체가 저절로 오르진 않잖아요.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이 쓰임새랑 가격은 별개로 움직입니다. 좋은 기술이 반드시 높은 시가총액을 보장하진 않죠. 근데 XRP는 특이하게도 이 기능들을 제대로 하려면은 가격이 높아야 된다는 주장이 나오는데요. 이런 것들이 바로 오늘 이야기의 핵심인 거고 이 전 세계를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XRP가 맡으려면은 다리 자체가 튼튼해야 된다는 거. 여기서 튼튼함이라는 것들은 가치랑 유동성이 충분하다는 것들을 의미합니다. 한번 예시를 들어볼까요? 어떤 은행이 XRP를 이용해서 하루에 100억 달러를 옮기고 싶어요. 그런데 XRP 한 개 값이 너무 낮다? 그러면은 그 100억 달러를 옮기려면은 엄청난 양의 XRP가 필요하겠죠. 거래소에서 구하려고 해도 물량이 부족하다라거나 가격이 출렁여서 곤란하게 될 겁니다. 반대로 XRP 가격이 아주 높다면은 훨씬 더 적은 숫자의 토큰으로 100억 달러를 보낼 수가 있는 거고 시장 영향도 그만큼 적어지겠죠. 즉 애초에 XRP가 국제 자금 이동의 교량이 되려면요. 한 개당 가치가 상당히 커야 된다는 논리입니다. 그리고 그 상당히 큰 가치라는 게 웬만한 투자자들의 예상 이상일 거라고요. 그래서 윌리 박사 같은 경우는 이 표현도 재밌게 했습니다. 너무 높아가지고 가격 보면은 머리카락이 휘날릴 정도일 것이다라고요. 이쯤 되면 대체 얼마나 높길래 싶으실 텐데 여기서 중요한 건 그 숫자 자체가 아닙니다. 그 수준을 이미 주요 기관들이 오래전에 합의해 놨을 수 있다는 대목인데요. 이게 정말 충격적인 주장인 건데 쉽게 말씀드리자면 XRP의 미래 가격은 코인베이스 같은 거래소 호가창이 정하는 게 아니라 큰 손들이 미리 정해둔 그 약속된 가격으로 결국에 수렴해 가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이런 이야기가 믿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주변 정황을 살펴보면은 정말 묘하게도 들어맞는 퍼즐 조각들이 있는데요. 먼저 현재 XRP의 시장 공급 상황부터 보시죠. 전 세계 거래소에 풀려있는 XRP 물량이 최근에 8년 만에 최저가로 떨어졌습니다. 이 불과 작년 10월 달만 해도 38억 개 정도 거래소 지갑이 있었는데 이제 16억 개 수준밖에 안 남았습니다. 2달 남짓 사이에 절반 넘게 사라진 건데 이거를 누가 가져갔을까? 팔아서 없어진 게 아니라 오히려 매수해가지고 빼간 겁니다. 큰손 투자자들이 사들인 XRP를 거래소에서 자기 지갑이나 기관 커스터디로 옮겼다는 뜻이겠죠. 실제로 미국에서는 XRP를 보유한 ETF 상품들이 2025년 말부터 속속 등장을 하면서 한 달 만에 10억 달러 이상의 자금이 유입이 됐어요. 그리고 해당 ETF들이 XRP 실물에 대해서 장외시장에서 사들여서 보관을 하다 보니까 거래소 유통량이 확 줄어들었겠죠. 그리고 리플사는 미국 통화감독청 OCC 인가를 받은 신탁기관을 설립을 하면서 이 금융회사들이 XRP를 안전하게 맡길 통로를 열어줬습니다. 그러면서 코인베이스 같은 거래소가 보관하던 100만 개의 XRP가 출금돼서 사라졌고요. 심지어 업계에서는 대형 거래소들이 이유 설명도 없이 XRP 지갑을 전부 다 비웠다. 아마도 NDA,
비밀 유지 계약 때문에 말 못하는 무언가가 있을 것이다. 이런 말까지도 나왔습니다.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기관들이 가격을 마음대로 주무르려면은 먼저 시장에 풀린 물량부터 확보를 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지금 실제로 그런 움직임들이 포착이 되고 있다는 거고, XRP 2,000원대 구간에서 그런 움직임들이 가장 강력하게 나타났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지난 영상통을 통해서도 꾸준하게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그 결과가 현재 시점 오늘날의 급등까지 이어지게 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 퍼즐 조각은 금융 인프라 업그레이드의 타이밍입니다. 우리 구독자분들, 이 국제 송금이나 결제 시스템이 요즘에 화두인 거 느끼고 계시나요? 뉴스에 자주 나오진 않겠지만 이 금융권 안에서는 큰 변화의 마감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ISO 2002 이미 들어보셨을 겁니다. 글로벌 은행 간의 통신 언어를 통일하는 프로젝트인데요. 이 작년 11월부터 전 세계 이행이 완료됐어요. 한마디로 돈의 이동들이 컴퓨터 언어가 전 세계 공통으로 새로 깔렸다라는 거. 우리은행, 미국은행, 유럽은행 이런 것들 할 것 없이 같은 포맷으로 송금 메시지를 주고받게 됐습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새로운 언어라는 게 새로운 기능을 수용하기 마련입니다. 과거 구형 시스템에서는 상상도 못하던 블록체인 기반의 자산들, CBDC, 스테이블코인과의 호환성을 고려한 구조거든요. 이미 유럽이나 아시아 몇몇 은행들은 리플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실시간 국제 송금을 시험 가동했고요. 일부 중앙은행들도 디지털 화폐 테스트에 리플 기술을 활용을 했습니다. 이 금융 시스템의 실험 단계는 끝나고요. 실제 도입이 임박했다. 이렇게 보는 근거라는 거. 그렇다면 여기서 리플 XRP의 가격이 실험 단계 가격에 머물러 있을 이유도 점점 더 줄어들겠죠. 한 금융 분석가 측에서는 XRP가 이제 시험적 가격에서 실제 표준 자산의 가격으로 재평가될 때가 왔다라고까지 말을 합니다. 이 조금 어려운 말일 수 있겠지만요. 쉽게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드려보자면은 자동차를 개발할 때는 시제품 단계에서 싸구려 부품도 쓰고 어디까지 속도가 나오는지 시험도 하겠죠. 하지만 양산에서 실제 도로를 달릴 때는 최고급 부품이랑 안전 기준에 맞춘 가격으로 재산정이 됩니다. XRP도 지난 몇 년 동안 법적 규제가 마무리가 안 되고요. 채택도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가격이 상대적으로 낮았었지만 이제 글로벌 표준 인프라로 채택되는 순간 여기에 걸맞은 가치로서 한 방에 점프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이 한 번의 점프라니 구체적으로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 시장은 수많은 투자자가 자유롭게 거래를 하는 곳인데요. 누가 버튼을 눌러가지고 가격을 확 올린다고 되나? 이 상식적으로 어렵겠죠. 하지만 생각해보면은 국제 금융시장에는 그런 일들이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통화가치 평가절상이나 금태환 종료 같은 여러 가지 사건들을 예로 들어볼 수가 있는데, 과거 미국은요. 1940년대 브레튼 우즈 체제에서 금 1온스에 35달러로 가격을 고정했다가 1971년 금태환을 갑자기 중지했습니다. 그 이후에 금값은 시장 자유부양으로 급등을 했지만요. 이런 경우에 억눌렸던 가격들이 한순간에 해방된 케이스입니다. XRP 같은 경우는 여기와 조금 다르겠지만 만약에 주요 은행들과 기업들이 XRP를 특정 가격에 쓰기로 합의했다면 그 상황이 달라지게 될 겁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은행 A랑 은행 B가 서로 송금을 할 때 우리 XRP 한 개를 100달러로 간주하고 정산합시다. 이렇게 약속을 하면요. 이런 것들이 그들 사이에서는 사실상의 XRP 가치가 되겠죠. 처음에는 이런 폐쇄적인 사용이다라고 할지라도 이 참여 기간이 늘어나면은 그 가격대의 수요가 생기고 이 실질적인 거래가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봤을 때 리플사가 보유한 거대한 XRP 에스크로 물량이 있는데요. 만약에 기관 합의 가격이 있다면은 이 리플 측에서도 그 가격 근처에서 대량 공급을 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게 되면 시장 가격도 점점 그쪽으로 끌려 올라갈 수가 있고요. 실제로 리플사는 매달 조금씩 XRP를 언락해서 팔고 있는데, 최근에는 토큰화된 미 국채를 리플 레저로 들여오면서 XRP 대신에 RLUSD 스테이블코인 형태로 결제하는 여러가지 직접적인 시장 매도들은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공급도 수요도 정해진 판 속에서 움직이는 듯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지금까지의 흐름을 요약해볼까요? XRP가 개인들의 투기 대상이라기보다도 글로벌 금융기관들의 자본 흐름의 인프라로 쓰이기 위해서 준비되고 있다. 그래서 표면적으로 봤을 때 가격이 지지부진해 보여도 사실은 기관들이 물량을 확보하면서 그 때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 이 국제 금융 시스템은 새로운 표준들을 받아들이는 전환점에 와 있고 XRP의 활용도는 점점 더 높아진다는 거. 결국에 어느 시점에 가서는 XRP 가격이 기능을 반영하면서 큰 폭으로 재평가될 수밖에 없다는 것. 이게 바로 오늘 이야기의 뼈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이번 이야기에 너무 흥분하기 전에 사실들을 체크해 보시길 권장을 드려요. 이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도 따지고 보면은 그 일부는 시장의 루머나 예측입니다. 이 침 윌리 박사의 주장은 어디까지나 개인 의견이고 XRP의 우호적인 분석이 편향됐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려운데요. 그렇기 때문에 비판적인 시각도 가져보셔야 돼요. 다만 동시에 지표랑 추세가 실제로 그 방향성을 가리키는지 이런 것부터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거래소 XRP 공급이 급감하고 있는지, 정말로 기관 자금이 들어오고
있는지, 정말로 리플 레저의 기존 은행 시스템에 쓰이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셔야 된다는 거고, 이런 객관적인 데이터들이 긍정이라면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기존에 가졌던 암호자산 투자는 투기라는 이런 공식들을 조금 수정할 필요가 생깁니다. 이 구조적인 판도 변화에 올라타는 전략으로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XRP를 둘러싼 이번 스토리가 개인들에게는 두 가지 선택지를 제시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 개는 이걸 믿고 타는 길, 또 다른 하나는 끝까지 의심하면서 관망하는 길. 믿고 타신다면 분명 리스크가 있겠죠. 계획이 예상대로 안 풀리거나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거나 다른 기술들이 대체할 가능성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반대로 이런 흐름들이 진짜라면은 관망만 하다가 나중에 큰 기회를 놓쳤다고 후회하실 수도 있습니다. 결국에 정답은 본인의 투자 원칙 안에서 균형을 잡는 거고,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중간 정도의 비중으로 중장기 투자를 선호합니다. 너무 확신하지도 너무 무시하지도 않는 거죠. 대신에 이슈 진행 상황에 따라서 그 비중을 탄력적으로 조절을 합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XRP 관련된 글로벌 뉴스가 나올 때마다 그냥 가격만 볼 게 아니라 과연 이 소식이 이 구조적인 퍼즐을 완성해가는 조각인가 한번 스스로 자문을 해보시는 겁니다. 이 퍼즐이 하나 둘 맞아 떨어질수록 제 확신은 커지고요. 그러면은 비중을 조금 늘릴 수 있겠죠. 반대로 기대했던 퍼즐이 안 나오거나 엉뚱한 그림이 나오면은 미련 없이 줄여나갈 수도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구조적인 안목을 가지고 투자하시면요, 단순하게 유행 타는 투자보다 심리적인 안정감이 커집니다. 가격이 출렁여도 이거 표면적인 움직임일 뿐이지 근본적인 그림은 그대로다, 이렇게 견딜 수가 있는 거고, 또 너무 급등해도 과열이다, 하지만 본질적인 가치 범위 아니다, 이러면서 차분하게 대응이 가능합니다. XRP의 이야기는요,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 투자 철학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사례일지 모르겠습니다. 눈앞의 호가, 차트 너머를 보는 눈, 그리고 세상의 변화 방향들, 이 흐름을 읽는 법을 가르쳐 주니까요. 물론 미래는 열려있기 때문에 확언할 수 없겠지만 왜 이런 주장이 나왔고 어떻게 가능할 수도 있는지 이 구조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제부터 판단은 우리 구독자분들의 몫이에요. XRP의 가격이 정말로 미리 정해진 운명을 따라갈지 아니면 시장의 힘이 더 클지, 이 확실한 거는 XRP를 둘러싼 환경들이 예전과 완전히 달라졌다는 사실 그 자체입니다. 저는 적어도 이전만큼은 의심의 여지가 없는 팩트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눈에 보이는 뉴스랑 안 보이는 구조를 모두 인지를 하시면서 우리 구독자분들만의 현명한 투자 판단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역발상 투자의 가장 좋은 태풀던경은 이런 말을 남겼어요. 이 준비된 자에게만 기회가 오고 그 기회는 대중이 보지 못하는 구조적인 변화 속에서 시작이 된다라고요. 오늘 영상 통해서 우리가 살펴본 XRP의 가격 뒤에 숨겨진 보이지 않는 손, 이런 이야기들은 어쩌면 누군가에게는 황당한 음모론일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거래소의 물량이 마르고 또 글로벌 금융표준인 ISO 2002가 공식화되면서 이 기관들이 조용히 지갑을 채우고 있다는 사실 자체는 절대로 우연이 아니라는 거. 가격이 지지부진한 지금 이 순간에서도요, 이 거대한 자본들은 이미 시스템의 부품으로서 XRP의 자리를 마련해 두었을지 모르겠습니다. 뉴스의 헤드라인은 대중의 눈을 가리고 있지만 이 구조를 이해하는 분들은 그 이면의 설계를 읽어내십니다. 숫자 흔들림에 일희일비하시기보다도 이 금융의 판이 새로 짜이는 이 거대한 흐름에 집중하셔야 돼요. 결국의 승리는 뉴스를 소비하시는 분들이 아니라 이런 시대의 변화를 미리 읽고 묵묵하게 자리를 지켜낸 인내심 있는 우리 신사채널 구독자분들의 몫이 될 겁니다. 우리 구독자분들의 그 단단한 투자 여정에 우리 신사채널이 늘 통찰력 있는 이정표가 되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사면 떨어지고 팔면 올라가는 이유는 시장 때문이 아니라 매도하는 순간의 내 심리 때문입니다. 이 많은 분들께서 흔히 왜 내가 사면 떨어지고 팔면 오르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것들을 시장 탓으로만 돌리기 시작하면은 이 싸움은 정말로 끝이 없고 답도 나오지 않게 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건 내가 매도한 그 시점이 어떤 이유였는지를 스스로에게 솔직하게 물어보는 거고, 이 불안해서 도망치듯 판 건지, 정말로 자금이 필요해서 판 건지, 아니면 지금 가격이면 충분하다고 스스로 납득하고 만족해서 판 건지를 구분할 줄 아셔야 돼요. 이 대부분은 필요해서 판 게 아니라 더 하락할까봐 불안해서 판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매도 이후에 조금만 상승해도 마음이 더 흔들리게 되십니다. 그리고 그때부터는 괜히 팔았나 이런 후회가 시작되고 또 다시 조급해지다 보니까 추격 매수를 하시거나 원칙 없이 다시 들어가게 되면서 같은 실수를 반복하게 되시는데, 이게 바로 투자 심리가 무너지는 정확한 과정입니다. 이 정말로 중요하지만요, 투자 심리를 컨트롤한다는 게 어렵게 컨트롤하는 게 아니라 쉽게 설명드리자면은 내가 사고 싶을 때 팔고 반대로 내가 팔고 싶을 때 사보는 것들을 연습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제가 안내드리는 정보방 중에 리플 전용, 단기 종합방, 종합 브리핑방 이렇게 세 가지가 있고, 입장 신청 주시면은 세 가지 방 전부 다 입장 안내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리플 정보방 같은 경우에도 리플에 대한 적당한 단기 고점들,
단기 저점들을 활용하시면서 시장이 좋고 오히려 더 상승하려고 할 것 같은 이런 느낌이 들 때는 분할 익절을 목표로서, 또 반대로 시장이 안 좋고 흔들릴 때는 분할 익절했던 현금 비중을 활용해서 오히려 단기 저점에서 이 분할 매수를 목표로 중요 내용에 대해서 안내랑 함께 투자 심리를 잘 컨트롤하시기 위해서 시장을 냉정하게 보실 수 있도록 중요 핵심 내용에 대해서 브리핑을 드리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 리플을 좋아한다고 해서 장기적으로 보는 것도 좋지만요. 여기서 문제는 이번처럼 다시 한번 하락의 시기가 찾아왔을 때 누군가는 장기 투자라고 생각은 했지만 다른 거 다 오르는 거 보이는데 코인 시장이 안 좋다라고 판단해서 팔고 나서 후회하는 분들, 장기 투자라고는 했지만 매번 불안하고 그때 조금이라도 팔 걸 지금 더 매수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계속 드신다면은 이미 투자 심리는 불안한 상황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가져가기 위한 원칙 매매를 활용하는 게 핵심입니다. 평단은 계속해서 꾸준하게 낮추고 비중과 수량을 늘려나가셔야지 오히려 장기 투자에 더 빠르고 흔들림이 없이 가져갈 수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요즘에 알트 시장이 좋은 것처럼 알트 단기 타점을 잡는 것도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매수량 동시에 어느 정도 목표 타점을 계획을 하시면서 이 비중을 조절해서 욕심보다는 실속 있는 매수와 동시에 목표가를 걸어 놓으시고 내 신경과 에너지를 여기다 쓸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매번 단타, 단기 종목 진입한다고 생각해놓고 매수하고 매번 들여다보면 더 상승할까? 지금이라도 팔아야 되나? 이런 눈치 보기 매매를 해버리면은 올라가다가도 더 오를 거라는 이런 생각에 수익 실현을 놓쳐버리고요. 이게 반복되면은 결국에 내 계좌는 스스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안내드리는 단기 종합방에서 이 목표 타점을 같이 안내드리고 또 비중 조절을 중요하게 말씀드리는 이유, 팔고 나서 더 상승하는 거는 그때 신경 쓰면 되는 거고요. 일단 팔아야지 내 돈이고 못 팔고 스쳐 지나간 30, 40% 수익률보다 5%, 10%라도 팔아서 내 것으로 만든 수익률이 훨씬 더 좋기 때문입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요. 이 정보방 입장 신청 주시는 건 좋겠지만 업비트 비썸 현물 매매로서만 안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비중 조절 원칙 매매로 안전하고 길게 가는 이 효율성 있는 방향성을 찾으신다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투자라는 게 결국에 차트란 가격을 보는 싸움 같지만요. 실제로는 내 감정을 어떻게 다루느냐의 싸움이고 이런 심리 싸움에서 지는 순간 시장에서는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내가 왜 사고 왜 팔았는지 이 설명할 수 없는 매매들은 결국에 운에 맡기는 매매가 되는 거고요. 운에 기대는 투자는 오래 갈 수 없다는 것들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코인 시장에는 혼자 고민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불안과 의심이 커지고요. 결국에 감정 매매가 반복됩니다. 하지만 같은 기준으로 시장을 보는 사람들이 있다. 이것만으로도 많은 분들께서 멘탈이 안정되고 실수가 줄어드는 것들을 경험하셨습니다. 제가 정리드린 자료는요. 단순 숫자가 아니라 같은 시각으로 시장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돕는 틀이라는 거.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현재 보이는 번호로 문자 신청만 주시면 됩니다. 제가 안내해드리고 있는 코인 신사 채널 멤버십 전용방에 대해서 짧게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중요한 이슈, 그리고 브리핑이나 시장의 흐름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 내용 설명과 함께 차트상의 기술적 분석, 온체인 지표와 투자 심리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안내 도움드리고 있고 가장 중요한 투자 심리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포트폴리오의 구성에 대한 노하우, 투자 심리 컨트롤에 대한 내용도 같이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코인 신사 스터디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께서는 아래 번호 혹은 신청 링크 통해서 남겨주시면 제가 연락드리고 있고 안내 설명과 함께 신사 채널 리플 전용 멤버십 방에도 입장 안내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하고 나서 이름을 X로 바꿨죠. 이 전 세계 금융의 절반을 이 한 가지 플랫폼에 통합하겠다라는 야심을 내보였을 때 모두가 그 규모에 입을 딱 벌렸습니다. 이 소셜미디어 안에서 사람들이 돈을 송금하고요. 쇼핑 결제하고 또 투자까지도 가능하다 보니까 마치 SF 영화 같은 이야기겠죠. 그런데 이런 이야기들이 전혀 허황된 꿈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미 중국에서는 위챗페이라는 이 슈퍼 어플이 이런 일들을 현실로 만들어 놨기 때문인데요. 이 머스크가 바로 그 모습을 서구권, 더 나아가서 글로벌 차원에서 다시 한번 재현을 해보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거대한 계획이라면 무엇이 가장 중요할까요? 바로 돈을 실시간으로 움직일 수 있는 기술입니다. 전 세계 인구의 절반이 X를 쓸지도 모르는 상황들에서 한 가지 나라 안에서처럼 손쉽고 빠르게 결제랑 송금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지금의 은행망으로는 절대 안 됩니다. 국경을 넘어가면은 며칠씩 걸리고 또 수수료도 비싸지니까요. 그래서 모두의 눈이 블록체인 기반의 결제망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리플의 XRP가 유력한 후보로서 거론이 됩니다. 왜 하필 XRP였을까요? 이 XRP는 탄생 자체가 글로벌 송금을 염두에 둔 암호 자산입니다. 비트코인처럼 누구나 열린 네트워크이면서도 몇 초 만에 거래가 완료되고 수수료가 거의 1원도 안 될 정도로 저렴하죠. 한마디로 돈을 주고받는데 마찰을 극도로 줄인 기술입니다. 머스크가 꿈꾸는 실시간 금융 생태계에 반드시 필요한 엔진이다라고 할 만한데요. 상상이 안 되신다면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지금 X 어플로 미국에 있는 분께 $100를 보낸다라고 쳐볼게요. 이 지금은 은행을 거치면은 하루 이틀 걸릴 일이죠. 하지만 X에 리플 XRP 기술이 들어가 있으면은 몇 초 안에 끝납니다. 이 보내는 저는 달러로 보내고요. 받는 사람은 달러로 받겠지만 그 달러와 달러 사이를 XRP가 다리처럼 연결해주는 구조라는 거. 이 빠르고 저렴하게 국경의 장벽 자체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이유들로서 사람들은 물어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혹시나 머스크가 X에 XRP 쓰는 거 아니냐? 이 솔직히 XRP 투자자 입장에서는 정말 가슴이 뛰는 상상이죠. 하지만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될 현실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머스크는 XRP에 대해서 단 한마디도 공식적으로 언급한 적이 없다는 사실인데요. 이 시장에서 떠도는 건 어디까지나 기술적으로 잘 맞는다라는 이런 추측에 불과한 거고, 머스크가 실제로 뭘 선택할지는 머스크만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추측에도 나름의 근거가 있어요. 최근에 XRP를 둘러싼 환경들이 확 바뀌었죠. 무엇보다 작년에 리플과 SEC의 긴 소송전이 마침내 끝났습니다. 그리고 미국 법원은 XRP를 증권이 아니다라고 판단을 했죠. 이 말인즉슨 미국 투자자들도 이제 XRP를 합법적인 디지털 자산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동안 XRP가 증권일지 모른다라는 꼬리표 때문에 코인베이스 같은 주요 거래소에서 퇴출됐고요. 기관들도 손대기 어려웠었는데 이제는 그런 불확실성이 사라졌습니다. 얼마나 분위기가 달라졌냐? 작년 말 같은 경우 미국 최초 XRP 현물 ETF 승인까지 나왔죠. 월가의 큰 손들도 XRP를 ETF로 만들어서 투자할 수 있게 된 거고, XRP가 완전히 제도권 무대에서 올라섰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이렇게 법적인 장애가 사라지니까 XRP는 기술은 좋은데 신뢰가 걱정스러운 코인에서 기술도 좋고 이제는 규제까지도 통과된 코인으로 그 위상이 올라갔다라는 거. 머스크가 X라는 거대 플랫폼의 결제 파트너를 고르게 된다면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고 이미 기관들도 인정한 자산이어야 되는데요. XRP가 그 조건에 만족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기술 얘기로 돌아와 볼까요? 리플 레저, 즉 XRP 네트워크는 초당 수천 건의 거래를 거뜬히 처리합니다. 거래 하나 처리하는 데 드는 시간이 평균 3초에서 5초예요. 수수료는 거의 공짜나 다름이 없고요. 심지어 거래할 때마다 XRP가 아주 조금씩 소각이 됩니다. 정말 재밌죠. 쓰면 쓸수록 총량이 살짝씩 줄어드는 구조라는 거고, 물론 소각량이 워낙에 적어가지고 그 가격 영향은 미미하지만요. 수요랑 활용도가 늘어나면은 공급은 조금씩 줄어드는 이런 방향성만큼은 분명합니다. XRP를 많이들 디플레이션 자산이라고 부르는 이유인데요. 또 한 가지, 리플 레저 위에서는 그냥 XRP로만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달러에 연동된 토큰도 움직이고요. 유로에 연동된 토큰도 움직일 수가 있는데, 실제로 리플사가 자체 발행한 RLUSD 스테이블 코인이라거나 미국 달러 스테이블 코인 USDC도 XRP 네트워크에서 지원이 되기 시작을 했어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 X 사용자가 달러 토큰을 주고 받더라도 그 밑단에 XRP 네트워크가 돌 수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표면에는 달러, 그리고 속에는 XRP 엔진이 들어간다는 거죠. 여기서 사용자들은 달러를 주고 받으니까 편리하겠죠. 하지만 시스템은 XRP의 속도로 굴러가니까 효율적일 거고요. 이 둘을 결합할 수 있는 그림이 그려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XRP가 이렇게 기술적인 기반도 단단하고요. 법적인 지위도 확보한 상태가 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머스크의 퍼즐에 꼭 맞는 조각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하지만 세상 일이라는 게 어디 한쪽으로만 굴러가던가요? 경쟁자들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먼저 솔라나를 보자면은, 솔라나 같은 경우는 블록체인 중에서도 거래 속도가 가장 빠른 축에 속합니다. 초당 수만 건까지도 처리가 가능하다라고 자신하고 있죠. 실제로 비자 같은 글로벌 결제 기업이 솔라나를 활용해서 스테이블코인 결제 실험을 할 정도인데요. 웹3 시대의 비자를 노린다라고 할까요? 이런 솔라나 입장에서는 자신들이야말로 X의 파트너로 이상적이다라고 주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머스크도 당연스럽게 솔라나의 이런 성능들을 알고 있을 거고요. 그리고 바이낸스 코인도 거론이 됩니다. BNB 같은 경우는 기술 스펙 자체는 솔라나나 XRP만큼 혁신적이지 않을지 몰라도 막강한 생태계랑 사용자 저변이 강점입니다. 세계 최대 거래소인 바이낸스가 밀고 있는 플랫폼 코인이다 보니까 이미 수많은 사용자가 BNB 체인을 통해서 디파이부터 결제까지 활용을 하고 있죠. 만약에 머스크가 우리는 세계 최대 크립토 플랫폼과 손을 잡았다라는 이런 식으로 발표를 해버리면은 BNB가 단숨에 X의 결제 토큰으로 급격하게 부상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해요. 결국에 XRP 입장에서는 솔라나, BNB 같은 이런 강자들과 동시에 경합을 벌여야 되는 상황인 거고, 여기서 많은 분들께서 떠올리는 코인이 하나 더 있죠. 도지코인입니다. 머스크가 예전부터 연연히 밀었던 코인이기 때문에 혹시나 X에 도지코인을 쓰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분명히 존재해요. 머스크가 X에서 소액 결제는 도지로 할 수 있게 하겠다, 이런 농담 반 진담 반 발언까지도 했던 적이 있다 보니까 다만 일반적인 평가로 봤을 때 도지코인의 기술적인 역량들이 대규모 금융 플랫폼의 결제 엔진이 되기에는 상당히 부족하다,
이런 시각이 많이 존재합니다. 속도라거나 확장성 측면에서 앞서 말씀드린 XRP나 솔라나한테 크게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도지코인 가능성은 일단 재미있는 가십 차원에 머물게 될 거고, 정작 유력한 후보군은 XRP라거나 솔라나 아니면 BNB 이 3자 구도로서 보는 견해가 많이 존재해요. 그리고 이렇게 되면 궁금해집니다. 머스크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사실 머스크 본인은 아직까지 자신의 카드를 보여주지 않았어요. 지금 X에서는 천천히 준비 작업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X머니라고 불리는 결제 시스템을 만들고 있다고만 알려져 있죠. 이 미국 전역에서 결제 서비스를 하려면 주마다 라이선스를 받아야 되는데 이미 50개 주 중에 대부분에서 라이선스를 취득했다라고 해요. 법적인 준비는 착착 해나가고 있는 상황. 그리고 2025년 중반부터 일부 사용자들을 대상으로서 엑스머니 시험 서비스를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어떤 기술로 구현 중인지는 철저히 함구하고 있는 상황인데 올해 상반기쯤이면 윤곽이 나오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 있지만요. 그때까지는 우리도 몇 가지 시나리오를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됩니다. 먼저 단기적으로 1개월 내 먼저 단기 관점 1개월 이내 시나리오를 보자면은 이 머스크가 혹시라도 SNS를 통해서 힌트를 흘린다거나 깜짝 발표를 할 가능성이 있어요. 이 머스크가 종종 본인 트위터를 통해서 중대 발표를 예고하거나 암시를 주고는 하죠. 만약에 곧 X의 새로운 결제 파트너를 공개한다. 이런 식의 멘트라도 나오게 되는 순간 이 시장은 바로 출렁이게 될 겁니다. 반대로 한두 달간 조용하면은 사람들도 일단 연준 금리라거나 이 경제 상황 같은 다른 이슈로 눈을 돌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주 단기에는 머스크의 입과 거시경제 뉴스 이 두 가지가 XRP 가격에 영향을 주게 될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3개월 정도 중기 시계를 보면요. 엑스머니가 실제 서비스를 시작할 시점입니다. 늦어도 몇 달 안에는 미국 일부 이용자들 대상으로라도 엑스머니 정식 출시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그 무렵에는 머스크나 엑스의 CEO 린다 야카리노를 포함해가지고 여럿이서 나서가지고 우리가 드디어 이런 금융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렇게 발표를 하겠죠. 그리고 그 발표 내용에 암호화폐라거나 블록체인 관련 언급이 들어있는지가 핵심 포인트겠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최첨단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서 수수료가 없는 송금을 구현했다. 이런 문구라도 나오면요. 관련 업계가 모두 다 술렁이게 될 거라는 거. 그 블록체인이 과연 XRP인지 솔라나인지 여기에 대해서 촉각을 곤두세우겠죠. 만약에 리플 레저랑 협업했다. 이런 식의 구체적인 소식이 3개월 안에 들려오게 된다면은 그때는 정말로 게임이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이 XRP 가격은 그 소식을 상당 부분 미리 반영을 하려고 할 테고 기관이나 개인 할 것 없이 엄청난 매수세랑 변동성이 뒤따르게 될 거예요. 반면에 3개월이 지나도 X는 은행 송금과 비슷한 서비스를 한다. 이런 식으로만 나오게 될 거고 암호화폐 얘기가 전혀 없다면은 XRP에 대한 현재의 기대 심리는 한풀 꺾일 수밖에 없겠습니다. 이 시장이 역시 그냥 자체 중앙 집중 시스템으로 하는구나. 이런 식으로 실망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6개월 후를 전망해보면은 이제는 어느 정도 결판이 날 때입니다. 이 낙관적인 버전으로 이때쯤 머스크가 직접 발표 무대에 나서서 우리는 리플과 손잡고 전세계 실시간 결제를 구현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선언하는 모습인데요. 상상만 해도 멋진 장면이겠지만 이게 실현된다면은 XRP 역사에 한 가지 획을 긋는 일이 될 겁니다. X 플랫폼에서 돌아다니는 돈의 절반이 리플 레저를 타고 흐르게 된다면요. XRP는 더 이상 알트코인이 아니라 글로벌 금융 인프라의 일부가 되는 셈이기 때문에 반대로 비관적인 시나리오는 6개월 뒤에도 별다른 발표 없이 X머니가 소극적인 기능에 그치는 경우인데요. 예를 들어가지고 X어플에서 은행 계좌 연결해서 송금할 수 있다. 이 정도에 머물게 된다면은 사실상 혁신이라기보다는 그냥 편의 기능에 가깝겠죠. 그러면 XRP든 다른 코인이든 그동안 부풀어 올랐던 기대감이 상당 부분 실망감으로 돌아서게 될 겁니다.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다시 빅테크도 결국에 암호화폐 안 쓴다. 이런 냉소적인 분위기들이 퍼질 수도 있겠죠. 결국에 머스크의 X랑 XRP의 이야기는요. 현재 진행형 드라마입니다. 아직까지 클라이맥스가 오지 않았고요. 이 드라마를 보는 우리의 자세는 상당히 중요하겠죠. 너무 앞서 나가서 해피엔딩 확정이다. 이렇게 단정 지어 버리시게 되면은 나중에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 반대로 아예 관심을 끊어버리면은 정작 결정적인 순간에 기회를 놓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균형감이 필요하다라는 거고 현재 암호화폐 시장 분위기를 보면은 모두가 이슈는 흥미로워하지만요. 신중하게 지켜보자라는 태도가 엿보이고 있어요. 가격도 지금은 다소 안전된 상태에서 머스크 이슈를 맞이하고 있다는 거고 급등락의 피로도랄까요? 이 투자자들도 학습 효과에 있어서 이제는 뉴스 하나에 일희일비하시기보다도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되냐 이런 것들을 더 생각하는 모습입니다. 이런 것들이 상당히 긍정적인 변화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렇게 큰 흐름을 볼 수 있어야지만
머스크의 X 금융혁명이 정말로 실현될 때든 아니면 좌절될 때든 이 현명한 대응이 가능하실 테니까요. 가장 먼저 원칙은 버티면서 지켜보는 겁니다. 인내심을 갖고 구조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한 거고, 괜히 머스크가 XRP 쓴데 이런 풍문만 믿고 빚까지 내서 XRP에 올인하는 거는 금물이겠죠. 그것보다 이 거대한 흐름 속에서 어떤 조건이 갖춰져야지 호재가 현실이 되고 어떤 위험이 나오면은 계획이 틀어질지 이런 것들을 가늠해보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그 조건들을 하나씩 체크하시면서 이 자신들만의 투자 전략을 미세 조정해 나가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지금은 확실한 게 없으니까 XRP 비중을 아주 조금만 가져가거나 아예 안 가져가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정말로 공식적인 호재가 나오게 된다면은 그때부터 따라붙게 된다는 거겠죠. 반면에 가능성을 믿고 미리미리 조금 담아두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어느 쪽이 됐든 간에 본인들만의 원칙이 있으시다면은 그걸 고수하시면서 상황 변화를 살피면 되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번 이야기가 중장기전이 될 거라고 바라보고 있어요. 머스크의 꿈도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을 거고요. XRP의 엄청난 시세 변화를 겪어온 자산입니다. 그런 만큼 성과가 나타나기까지는 중간중간 잡음과 소문들이 많이 존재할 거고 또 흔들기 패턴들 많이 나올 거예요. 이런 것들을 견딜 수 있는 분들만 이 길을 같이 가실 수가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X 금융혁명 구상들, 그리고 거기서 XRP가 핵심 파트너가 될지 2026년 현재 가장 흥미로운 금융 테크놀로지 스토리 중에 하나입니다. 이 XRP 같은 경우는 기술적, 환경적으로 그 퍼즐을 채울 준비가 된 조각처럼 보여요. 하지만 머스크가 최종적으로 어떤 그림을 완성할지 아직까지는 베일에 가려져 있습니다. 이 비전은 거대하지만요. 현실 검증은 이제부터 시작인 셈인 거고, 우리 구독자분들께서는 오늘 영상을 통해서 이 표면적인 뉴스 뒤에 움직이는 이런 구조랑 의도를 함께 살펴보셨습니다. 앞으로 이런 스토리가 전개가 될 때 이 단기적인 희소식이나 악재에 흔들리시기보다는 큰 맥락에서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 일론 머스크의 꿈이 XRP랑 손잡고 어떻게 펼쳐질 수 있을지 저와 함께 계속 지켜보시면서요. 현명한 투자 판단 이어가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미국 월가의 전설 제시 리버모어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이 돈이라는 게 머리가 아니라 엉덩이로 버는 거라고요. 이 말 자체가 단순하게 가만히 앉아있으라는 뜻이 아니라 본질적인 변화가 무르익을 때까지 소음과 공포를 견뎌내는 인내의 가치를 의미를 합니다. 지금 일론 머스크의 X랑 또 리플 XRP를 둘러싼 수많은 추측과 기대감은요, 이 시장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라는 거. 하지만 승부의 결과는 뉴스 한 줄에 일일비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금융혁명이라는 거대한 해류가 어디로 흐르는지 묵묵하게 지켜보면서 자리를 지킨 사람들의 몫이 될 겁니다. X가 글로벌 금융의 절반을 담아내는 그날부터 XRP가 그 거대한 엔진의 핵심 조각임이 증명된다면은 오늘의 이런 지루한 기다림은 세상에서 가장 값진 투자로 기록이 되어줄 겁니다. 이 흔들리는 소문이 아니라요. 구조랑 본질을 믿으셔야 돼요. 이 시대의 변화를 읽고 인내하시는 우리 구독자분들만이 바로 이 새로운 금융영토의 주인공이 되어줄 겁니다. 이 찬란한 결실의 순간까지 우리 신사 채널이 늘 통찰력 있는 이정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코인 신사 채널은요, 단순한 투자 채널이 아닙니다. 때로는 아들처럼, 때로는 형이나 오빠처럼, 또 때로는 냉정한 전문가로서 그렇게 곁에 있고 싶습니다. 누군가의 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괜찮아요. 아직 기회 있어요. 또 누군가의 심리 트레이너는 이렇게 말을 하죠. 지금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이런 타이밍엔 반드시 버티셔야 됩니다. 그리고 때로는 악재가 시작됐기 때문에 지금은 비중 조절할 타이밍입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또 누군가의 전문가로서 이 구간은 분명히 좋은 타점이 될 것입니다. 이런 말씀도 드릴 수가 있겠죠. 그렇게 저는 매 순간마다 시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시장이라는 건 늘 변화를 하고요. 감정은 그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흔들릴 겁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우리 코인신사 채널은 밤새 차트 지켜보면서 누군가의 불안이 덜어지기를, 또 누군가의 손실이 멈추길 바라면서 그 마음을 담아서 한 줄 한 줄 브리핑을 시작합니다. 이 투자라는 건 숫자 싸움이 아니라요, 마음 싸움이고 그 심리가 전부인 영역입니다. 이 시장에서 끝까지 버틸 수 있는 힘, 그거는 정보보다 함께 가는 사람에게서 나와요. 우리 구독자분들이요, 절대로 혼자가 아니라는 거를 이 목소리로서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도 우리 구독자분들 곁에서 가족처럼 함께 걷는 동반자 코인신사 채널이었습니다. 지금 물밑에서 전혀 다른 차원의 움직임들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바로 리플이 보유한 막대한 XRP 에스크로 물량을 둘러싸고 우리가 평소에 듣던 가격 등락 뉴스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상당히 큰 설계가 진행 중인 가능성이 숨어 있는데요. 오늘 영상 통해서 이 에스크로의 베일에 어떤 비밀이 숨어 있는지, 그리고 그 베일이 벗겨지게 되면은 왜 단순한 반등을 넘어서가지고 이 시스템적인 폭등이 올 수 있는지 차근차근 말씀드려볼 예정이고요. 먼저 리플 XRP 투자자들 사이에서 떠도는 가장 뜨거운 소문부터 살펴볼까요? 리플이 에스크로 계좌에 묶어둔 400억 개 규모의 XRP에 대해서
이 행방에 대한 두 가지 설이 존재합니다. 먼저 첫 번째, 대규모 소각설입니다. 이 말 그대로 리플사가 이 400억 개 중에 상당량을 한꺼번에 불살라 버림으로써 시장에 영원히 나오지 못하게 할 거라는 추측인 거죠. 왜 이런 생각을 했을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바로 희소성 때문인데요. 즉 수요 공급의 원리 때문인 거고, 공급량이 확 줄어들면은 가격은 자연스럽게 급등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 이 만약에 400억 개 중에 절반을 소각한다 쳤을 때 현재 2달러 수준이던 XRP 가격이 그야말로 단숨에 몇 배로 강력하게 상승, 이 솟구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말 그대로 수직 상승이 나올 수 있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 것도 바로 그래서예요. 일부 커뮤니티에서는요, 이번이 진짜 막판 저가 매수 찬스다, 곧 기회가 영원히 사라질 거다, 이런 극단적인 말까지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다들 소각설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거겠죠. 그런데 여기서 소각설 못지않게 어쩌면 그보다도 더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두 번째로 나오게 되는데요. 바로 에스크로 물량을 소각하지 않고 통째로 어떤 큰손들에게 넘긴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큰손 같은 경우는 글로벌 중앙은행이나 이 초대형 금융기관을 뜻하게 되는데요. 쉽게 말씀드려가지고 XRP 400억 개를 시장에 푸는 대신에 미국 정부라거나 미국의 은행 창고에 넣어버린다, 뭐 이런 시나리오겠죠. 이게 현실성 있는 얘기인가 싶겠지만요, 이 근거도 아예 없는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미국 정부 쪽의 움직임과도 은근하게 맞물려 있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작년이었었죠. 이 트럼프 대통령이 100억 건을 전부 다 복귀하자마자 상당히 파격적인 행정명령을 하나 내립니다. 이 전략적인 비트코인 비축, 그리고 디지털 자산 비축구 설립이라는, 이름은 조금 어렵지만 쉽게 말씀드리면은 미국 정부가 암호화폐를 국고에 비축하겠다라는 선언이었습니다. 여기에 놀랍게도 XRP가 포함이 됐었어요. 이 보통 정부가 비트코인쯤은 몰라도 알트를 비축한다? 생소한 이야기일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트럼프 행정부는 비트코인은 별도 예치하고 XRP, 이더리움, 솔라나, 에이다 같은 토큰들 여기서 따로 모아두는 디지털 자산 스톡 파일을 만들겠다라고 했었습니다. 이 실제 행정명령에 그런 내용이 담겼었고요. 정부 관리들이 XRP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까지도 공개가 됐었어요. 이런 소식들이 XRP 커뮤니티에 얼마나 큰 상상력을 불러일으켰을지 아마도 짐작이 가실 겁니다. 이 혹시 미국 정부가 XRP를 잔뜩 사들이려고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말까지도 바로 나왔었죠.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또 한 가지 퍼즐 조각이 있습니다. 리플과 SEC의 지루했던 소송이 마침내 작년 8월에 종결된 점, 벌금 1억 2,500만 달러 내면서 서로 항소 취하하면서 XRP의 미국 내부 법적 지위 문제가 일단락이 됐다라는 거. 이게 뭘 의미할까요? XRP를 이제는 미국 기관들도 이 찝찝함이 없이 그냥 다룰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소송 중일 때는 증권이냐 아니냐 불확실해가지고 기관 파트너들이 쉽게 못 들어왔었는데 이제는 장애물이 상당 부분 제거가 됐습니다. 제도권 진입의 문이 열린 셈이겠죠. 그림이 그려지시나요? 이 정부에서 우리 디지털 자산 비축할 거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이 마침 XRP 소송까지도 해결됐어요. 리플이 그 물량을 쥐고 있고요. 뭔가 흘러가는 방향 자체가 상당히 수상하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런데도 리플은 입을 꾹 다물고 있어요. 정작 리플 경영진은 에스크로에 대해서 그동안 별말이 없었습니다. 이 매달 10억 개씩 규칙적으로 푸는 메커니즘만 운영을 할 뿐이지 이거를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활용을 할지 그 계획을 밝힌 적이 없었죠. 왜 그렇게 숨죽이고 있었을까요? 일부 분석가들은 말을 합니다. 이 너무 거대한 딜이 진행 중이었기 때문이라고요. 이게 무슨 딜일까요? 앞서 말씀드린 그런 겁니다. 이 국가급의 합의, 즉 미국 정부라거나 다수 중앙은행과의 모종의 합의 말이죠. 만약에 이런 게 물밑에서 오가고 있었다면은 리플 입장에서는 공식적인 발표 전까지 함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괜히 시장에 흘렸다가 소문 커지면은 정부 입장에서도 상당히 곤란해질 수밖에 없을 테니까요. 그리고 실제 정황 증거는 여기저기에 있습니다. XRP 옹호자로서 유명한 에도아르도 파리나라는 인물이 있어요. 이 사람이 작년 6월 말에 트윗을 하나 날렸는데 XRP 커뮤니티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이 뭐라고 했냐? 리플이 에스크로에 대해서 숨기고 있는 걸 밝히는 순간 XRP를 안 가진 사람들에게는 게임이 끝이다라고요. 그게 너희가 살 수 있는 최후 기한이다. 뭐 이런 식의 도발적인 메시지였는데 XRP 안 사면 평생 후회할 거란 투로 들릴 수밖에 없겠죠. 엄청난 호언장담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데요. 이 파리나는 근거도 몇 개를 댔습니다. 미국 재무부가 2020년에 이미 XRP 에스크로 일부를 확보했다라는 여러 가지 상당히 구체적인 음모론적 주장도 했어요. 물론 이건 어디까지나 본인의 주장이고요. 증거는 내놓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이렇게 말을 했어요. 내가 사람들이 미쳤다라고들 하지만 이것들은 전부 다 전개가 되고 있다라면서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습니다. 심지어 리플이 은행이 될 거라고 했을 때 비웃었었지만 이제 한번 봐라. 리플이 통화감독청으로부터 승인을 받지 않았냐. 뭐 이런 말까지도 남겼는데요.
이게 웃자고 하는 소리로 치부하기에는 최근 리플 움직임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리플이 진짜로 은행 면허를 밟고 있기 때문에 이 작년 7월 초 리플 CEO가 미국에서 전국 은행 면허 신청했다라고 공개했었죠. 연방 준비랑도 이 직접 연결되는 계좌를 얻으려고 애쓰는 중입니다. 왜 리플은 굳이 은행이 되려고 할까요? 이 기존 은행들을 우회해가지고 더 빠르게 결제하고 비용 줄이려고 그런다라고들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암호화폐 기업이 전통 금융권으로 본격적인 편입되는 아주 상징적이고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배경에는 RLUSD, 리플의 스테이블 코인이 있죠. 리플이 발행한 달러 스테이블 코인인데 이거를 제대로 굴리고자 했을 때 은행 인프라가 필요하니까요. 은행 면허를 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모든 게 종합적으로 말해주는 건요. 딱 한 가지입니다. 리플은 XRP를 금융 시스템에서 깊숙하게 박아 넣을 생각이라는 거. 이 스테이블 코인, 은행인가 연준 계좌까지도 모두 다 기존 금융과 디지털 자산의 연결고리를 만드는 작업들입니다. XRP는 거기서 빠질 수 없는 핵심 매개체라는 거겠죠. 이렇게 큰 그림을 보시면은 전부 다 이해가 되실 겁니다. XRP의 에스크로에 담긴 400억 개의 토큰들은 단순하게 매달 조금씩 풀어서 시장에 충격을 안 주려는 이런 안정화 장치가 아니었습니다. 어쩌면은 거대한 폭발을 준비하는 뇌관일지도 모르겠죠. 이 리플 같은 경우는 수년 동안 이 뇌관을 잘 봉인을 해두면서 또 한편으로는 규제랑 싸움도 치르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은행들과 네트워크를 쌓아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모든 준비가 끝나는 순간 그 뇌관의 봉인을 풀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이게 소각이 됐든 간에 기관 이관이든 간에 형태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분명한 건요. 베일이 벗겨지는 순간 가격의 의미가 바뀐다라는 거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시스템적인 폭등이라는 말도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요. 이 단순한 가격 급등이랑 시스템적 폭등은 어떻게 다를까요? 이 전자는 그냥 시장 참가자들의 매수세에 의해서 차트가 올라가는 걸 뜻합니다. 어제 2달러였던 게 오늘 4달러가 되고 또 내일은 3달러가 되고 이런 거는 흔히 보는 시장 변동성, 차트의 흐름들이죠. 하지만 시스템적 폭등은 이 자산의 가치 산정 체계 자체가 재편될 때 일어납니다. 쉽게 한번 비유를 드려볼게요. 이 금 같은 경우를 보죠. 옛날에 그냥 반짝이는 돌멩이였죠. 근데 어느 순간 화폐랑 연동됐고 금 본위제가 되면서 가치 평가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 돌덩이였던 금이 화폐에 견줄 만큼 엄청난 가치를 가지게 됐다는 거. XRP도 만약에 글로벌 결제 인프라의 컴포넌트, 이 부품이 되는 순간부터는요. 사람들은 더 이상 XRP를 알트코인 3등, 4등 되는 이런 코인으로 부르지 않을 겁니다. 국가 간의 송금 표준 브릿지라거나 디지털 시대의 준비 자산이라거나 이 새로운 눈과 새로운 시각으로서 볼 수밖에 없다라는 거. 이렇게 되면은 가격 논리도 완전히 바뀝니다. 이 지금 거래소에서 사고 파는 유통 물량만으로는 이 시세를 계산하는 게 의미가 없어질지 모르는 거고 이미 상당량은 중앙은행 금고라거나 국제기구 지갑에 있고요. 시장에 풀린 물건들은 적으니까 옛날 기준으로 몇 달러가 비싸네, 몇 달러가 저렴하네 이런 논쟁들이 무색해질 겁니다. 물론 아직까지 이런 모든 것들이 공식 현실은 아닙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아직까지는 설과 그냥 시나리오 이 정도뿐일 단계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로서 냉정함을 유지해야 되는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이 너무 앞서가서 XRP 곧 100배 간대 이런 식으로 흥분할 필요도 없는 거고요. 반대로 늘 있던 허풍이야 이러고 무시할 일도 아니라는 거. 실제 팩트들이랑 가능성의 맥락을 짚어보셔야겠죠. 팩트라고 했을 때 트럼프 행정부가 XRP를 언급했다. 이건 팩트고요. 또 리플이 은행 면허 신청했다. 팩트죠. SEC 소송 끝났다. 역시 팩트고요. 리플의 주요 임원이나 인플루언서들이 의미심장한 암시를 줬다. 이거는 절반만 맞겠습니다. 또 거래소에서 XRP가 대량 인출되고 있다. 이것도 온체인 지표상의 팩트입니다. 여러 가지 이런 흐름들을 봤을 때 이 정확한 사실 팩트들은요. 모두 한 방향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여요. 결국에 XRP를 현재 둘러싸고 있는 환경들이 근본적으로 좋아지고 있고 이에 따른 XRP 가격의 우상향이 기대되고 있다는 전망 말입니다. 그렇다면 남은 거는 타이밍과 범위의 문제겠죠. 정말로 400억 개를 한 방에 소각을 할지 아니면은 기관에게 천천히 배분을 할지 아니면은 그 둘을 병행할지 또는 그것마저도 아닐지 이것만은 현재 리플랩스 리플 CEO 비롯한 리플의 수뇌부랑 그 파트너들만 알고 있는 사실이겠습니다. 만약에 제가 리플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은 아마도 여러 가지 옵션을 넣고 최적의 시나리오를 저울질하고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일부는 소각해서 이 시장 신뢰를 높여나가고 또 일부는 주요 중앙은행의 OTC로 팔아서 거버넌스 참여를 유도할 거고요. 나머지 일부는 자체 준비금이나 스테이블코인 담보로서 남겨둔다. 이런 복합 구상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어떤 방식이든 간에 결론은 똑같아요. 이 일반 투자자가 쉽게 살 수 있는 XRP 물량은 크게 줄어든다는 이 점이 상당히 중요한 거고 이유가 뭐냐?
이 가격이라는 거는 결국에 유통시장에서 사고 팔 수 있는 이런 물량으로 결정이 되는데 수요는 늘어나고 공급은 줄어들면은 가격 상승 압력이 구조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이런 부분들을 두고 커뮤니티에서는 지금 저렴하다라고 느껴지는 XRP 가격이 한순간에 과거가 될 수 있다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우리 구독자분들은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될까요? 이 공포랑 탐욕이라는 두 가지 함정이 있습니다. 한 개는 큰 손들이 전부 다 가져가 버리면 우리 몫은 없네, 뭐 이런 식으로 막연한 공포감들. 또 다른 하나는 큰 손들 다 따라가서 나도 한몫 챙겨야지, 이런 과한 욕심이죠. 이 둘 다 경계하셔야 됩니다. 냉정하게 생각을 해볼까요? XRP가 설령 중앙은행에 일부 들어간다라고 하더라도 완전하게 시장에서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이런 것들이 XRP의 신뢰도를 높여줄 수도 있겠죠. 반면에 너무 욕심내서 소문만 믿고 전재산 올인하는 것도 위험합니다. 이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좋은 뉴스가 나오더라도 소문 단계에서 이미 가격에 반영된 경우가 흔하고 또 발표 순간에는 차익 실현 매물로 떨어지는 일도 많았습니다. XRP도 예외가 아니겠죠. 이 작년 7월 당시 소송에 유리한 판결이 나왔을 때 하루 만에 2배 넘게 상승했다가 결국에 식었던 경험들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이시라면은 분할 매수, 분할 매도 원칙을 지키면서 이 구조적인 변화를 자기 포트폴리오에 맞게 녹여낼 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강조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이 시스템적인 폭등이라는 말 자체가 결국 XRP가 시스템의 일부가 될 때 가능한 일이라는 거, 겉으로 드러난 가격보다도 그 뒤에 숨어있는 구조를 보셔라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디지털 화폐랑 블록체인 인프라에 대한 논의가 뜨겁습니다. 미국, 유럽, 중국, 너나 할 것 없이 누가 미래의 금융의 표준을 쥐느냐, 이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중에 한 조각으로 XRP가 부상을 했다라는 거는 우리로서는 상당히 재미있으면서도 한편으로 당연한 귀결일 수도 있겠습니다. 이 리플이라는 기업이 수년 동안 금융권과 접촉하면서 쌓아왔던 신뢰랑 기술이 이제부터 빛을 보는 순간이니까요. 이게 투자 관점에서 봤을 때 한 번 오는 결정적인 순간일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것들을 내 것으로 만드는지는 각자의 몫인 거고, 누군가는 너무 늦게 알아차려서 비싼 값에 쫓아갈 수도 있겠지만요. 또 누군가는 너무 일찍 확신해서 버티고 버티다가 지쳐버릴 수도 있겠죠. 이 결국의 정답은 균형 감각입니다. 이 거대한 흐름을 이해하시고 또 그 속에서 나만의 원칙을 지켜나갈 줄 아는 거, 오늘 이야기가 우리 구독자분들께 그 균형 잡힌 시각을 드렸길 바라고, 그래서 나중에 정말로 XRP에 큰 변화가 왔을 때 이 단순한 반등을 넘어서선 시스템적인 폭등이었구나, 이렇게 고개를 끄덕일 수 있게 말이죠. 유럽 투자의 대부 앙드레 코스톨라니는 투자란 무엇인가를 사고파는 기술이 아니라요, 그 이면에 흐르는 돈의 생리를 읽어내는 인내다, 이런 식으로 말을 했습니다. 이 지금 XRP를 둘러싼 에스크로 소각설이라거나 국가 비축 시나리오, 누군가한테는 황당한 음모론처럼 들릴지 몰라요. 하지만 2026년 현재 이 미국 정부가 디지털 자산 비축을 공식화하고 리플이 은행 면허를 통해서 제도권의 심장부로 파고드는 이런 모습들 자체가 이 시나리오가 상상이 아닌 설계라는 것들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가장 위험한 것은 가격의 흔들림이 아니라 이 본질을 꿰뚫어 보지 못하는 무지성이겠죠. 400억 개의 에스크로 물량이 베일을 벗고요, 또 시스템의 일부로 편입되는 이런 순간들, 우리가 알던 코인의 시대는 저물게 될 거고 이 디지털 기축자산의 시대가 열리게 될 거라는 거. 그리고 여기서 부디 소음에 휘둘리지 마십시오. 이 구조를 이해하신 분들은 이 시스템적인 폭발의 주인공이 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우리 구독자분들의 그 위대한 여정에 우리 신사 채널이 늘 가장 명확한 이정표가 되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속하지만 결국에 투자 시장은 늘 우리가 가장 힘들 때 방향성을 바꾸는 곳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투자 시장은 친절하지도 않고요, 기다려주지도 않습니다.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제 영상 채널 댓글만 봐도 코인 시장 끝났다, 리플 끝났다, 알트 전부 다 죽었다, 팔고 나갈란다, 진짜로 여러가지 말들 가장 많이 나올 정도로 분위기가 정말 최악이었고 바닥이었습니다. 그때는 누구 하나 희망적인 이야기를 하기도 쉽지가 않은 상황이었고 묵묵하게 참고 견디시는 분들밖에 없었어요. 근데 정말 신기하게도 그런 시점이 지나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속도로 XRP의 강력한 반등이 나왔죠. 리플만 보더라도요, 불과 2, 3일 사이에 20에서 30% 가까운 급한 반등이 나왔던 걸 봤을 때 이 시장이 왜 심리의 시장인지를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요, 이제부터 이전 1개월, 2개월 동안 지루했고 답답했던 시장을 그냥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 구간에서 내가 버텼던 경험들, 흔들렸던 기억들, 그 판단들,
이 밀었던 순간들을 전부 다 경험치로 남겨두셔야 된다는 거. 이 시장이 올라왔고 상승했다라고 해서요, 감정적으로 다시 들뜨는 게 아니라 올라갔을 때는 분할 익절을 통해서 리스크를 줄여나가시고 다시 내려왔을 때를 대비해서 현금 비중을 확보해두는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 속에서 흐름에 맞는 단기 종목을 살려보는 이런 연습을 해보는 게 진짜 중요한 대응이겠죠. 그리고 이제는 우리 신사 채널 구독자분들이시라면은 내가 과연 뭘 해야 될지, 왜 원칙 매매가 중요한지, 후회보다는 실속 챙기는 매매를 해야 되는지, 팔아야 내 돈이라는 것들을 정말로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 시장의 흐름과 분위기에 맞춰가지고 이 정말로 잘 대응을 해나가는 거, 그리고 분명한 거는 다시 찾아올 수 있는 단기 조정과 하락의 시장도 냉정하게 미리 대비를 할 줄 아셔야 된다는 거. 상승하고 반등한다고 박수만 치실 게 아니라 이 시점에서는 냉정한 판단으로서 현실적인 내 것으로 만들기에 집중하셔야 될 정확한 타이밍입니다. 제가 안내드리고 있는 리플 전용 단기 종합방에서도 안내드리고 있지만요, 특히나 알트, 단기, 단타 종목 이런 경우에는 무리한 타점으로 진입하고 욕심을 내실 게 아니라 현실적이고 안전하게 목표 타점을 통해서 팔아야 내 돈이라는 것들을 생각하고 수익 실현이 된다면은 현금 비중을 쌓아나가는 이런 전략으로서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욕심 내다가 못 파는 것보다는 팔아서 내 돈으로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리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안내드리는 리플 전용 정보방에서는 여러 번 안내를 드렸었지만 너무 아쉬운 게 2,000원 초중반 또 후반에서 내려오는 정말 좋은 단기 저점 분할 매수 타점이 자주 찾아오더라도 이 불안해서 더 하락할까봐 그냥 누군가가 리플 1,000원까지 떨어진다, 몇백 원까지 떨어진다, 이런 무의미한 글만 보고 불안해서 추가 매수 타점을 날려버리시는 이런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의 투자 심리라는 게 내가 팔고 나면 더 떨어지기를 바라는 이런 게 바로 사람의 투자 심리입니다. 그렇다면 누군가가 리플이 하락하기를 바라고 리플 더 떨어진다, 1,000원까지 떨어진다 이렇게 댓글이나 말을 한다면은 그분은 과연 리플을 보유하고 있어서 하락하기를 바랄까요? 저는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팔았기 때문에 남들도 팔았으면 하고 내가 판 가격보다 더 떨어지기를 바라는 심리가 더 크기 때문에 오히려 부정적인 글을 올리게 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 이 투자 시장에서 보셔야 될 것과 불필요한 것들을 어느 정도 안 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 투자 시장은요, 늘 가장 비관적인 순간에 방향성을 바꾸고요, 또 가장 낙관적인 순간에 경고를 주는데 그때마다 감정으로 반응하시면은 매번 뒤늦게 쫓아가게 되는 거고, 준비된 사람들은 같은 장면에서도 전혀 다른 선택을 하게 됩니다. 결국 시장을 이기는 방법은 방향성을 맞추는 게 아니라 이 반복되는 흐름 속에서 내가 어떻게 준비하고 있었는지 여기에 달려있다는 거. 이 살아남는 사람은요, 늘 그 야속함을 미리 받아들이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 코인 시장은 하루의 오르내림만 보고 판단할 수 있는 단순한 시장이 아닙니다. 특히 XRP나 비트코인처럼 중장기 구조가 중요한 자산들은 이런 흐름을 꾸준하게 관찰하면서 지금 시장이 어느 단계에 있는지 차트랑 심리 그리고 수급을 함께 묶어서 반드시 이해하셔야지 손실을 줄일 수가 있다는 거. 그래서 제가 매일 직접 체크하는 가격 구간들, 이 시장 심리가 어디서 꺾이고 어디서 다시 살아나는지 여기에 대한 흐름들을 정리해서 드리고 있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들은 현재 번호로 신청 주시면 입장 도움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안내해드리고 있는 코인 신사 채널 멤버십 전용방에 대해서 짧게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중요한 이슈, 그리고 브리핑이나 시장의 흐름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 내용 설명과 함께 차트상의 기술적 분석, 온체인 지표와 투자 심리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안내 도움 드리고 있고, 가장 중요한 투자 심리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포트폴리오의 구성에 대한 노하우, 투자 심리 컨트롤에 대한 내용도 같이 안내 드리고 있습니다. 코인 신사 스터디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께서는 아래 번호 혹은 신청 링크 통해서 남겨주시면 제가 연락드리고 있고, 안내 설명과 함께 신사 채널 리플 전용 멤버십 방에도 입장 안내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제가 안내드리고 있는 정보방 입장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최근에 많아지셨습니다. 간단하게 한번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항상 무슨 일이 있어도 업비트, 빗썸, 현물 매매로서만 안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원칙 매매를 잘 활용하시는 것들을 추천을 드려요. 이 세 가지 방으로서 안내를 드리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가장 구독자분들께서 관심 있어 하시는 리플 전용방입니다. 리플 전용방에서는 말 그대로 리플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단기 고점과 저점, 그리고 장기적인 관점에 대한 타점과 리플에 대한 시장 브리핑을 안내드리는 방이고요. 이 리플 전용방에서 안내드리고 있는 정보방 타점으로 단기 고점과 단기 저점에 대한 타점을 활용을 하시되, 신경 쓰는 매매가 아니라 목표가에 미리 걸어놓고 미국 시장이 활발한 새벽 시간대 혹은 업무 시간대도 신경 안 쓰면서 수익 실현과 저점 추가 매수 타점을 활용하는 방향으로서 안내 도움 드리고 있어요. 리플에 무조건 장기적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메인 비중은 장기적으로 보유하시되 일부 비중은 단기 고점과 저점을 살려가면서 비중과 수량을 늘려나가고 평균 단가를 낮추는 전략으로서 운영하시는 것들을 항상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단기 타점의 종합방입니다. 리플을 몰빵으로 장기적으로만 보유하다 보면 결국에 시장의 흐름을 놓치게 되기 때문에 적당한 알트코인들을 비중을 활용하시면서 적극적으로 투자 전략으로 살려나가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좋은 엔진의 리플 코인을 보유했으면은 그 엔진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좋은 기름과 엔진 오일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안내드리고 있는 단기 타점의 목표 타점, 성향은 말 그대로 단기적으로만 접근하시는 걸 항상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간혹 지금 시장이 안 좋은 단기적인 알트코인이 가능하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지금 시장에서 단기 타점이 불안하다라고 느끼시거나 알트코인을 공략하는 게 맞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시장의 테마에 맞는 코인이 아니라 이미 급등이 나왔거나 주목을 받고 있지 못한 코인들을 공략을 하거나 혹은 목표 타점이 비정상적으로 높거나 혹은 순간적으로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 단기 고점의 타점을 찾지 못해서라고 생각을 해요. 결국에 투자 시장은 순환적으로만 흘러가기에 적당한 알트코인들을 비중에 맞춰가지고 병행하면서 여기서 나온 수익들로 리플의 단기 저점 매수의 계획을 통해 가지고 하나의 톱니바퀴처럼 움직이도록 내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할 줄 아셔야 됩니다. 타점은 말 그대로 단기 타점답게 수익 실현하고 나면 사실 그 이후에 더 상승하던 떨어지던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겠죠. 시간 또한 바빠가지고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항상 말씀드린 이 목표 타점에 미리 걸어두면은 신경을 쓸 필요가 없다는 점을 반드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종합 브리핑방인데요. 중요할 수 있는 속보, 시장 브리핑에 대한 핵심 내용들을 전달드리면서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고 앞으로의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까 이런 중요 핵심 내용 같은 것들을 전달드릴 뿐만 아니라 메이저 코인과 그리고 스윙과 중장기적인 타점에 대해서 안내드리면서 단기적 관점보다는 조금 보유 기간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목표 타점 자체를 높게 보는 방향으로서 안내드리고 있는 방입니다. 대표적으로 최근에 도지코인에 대해서도 목표 타점을 높게 276원의 종합 브리핑방에서 타점 안내드리면서 여유롭게 약 5일 정도 보유하면서요. 도지코인이 상승이 연달아 나오고 있을 때 오히려 과감하게 370원의 목표 타점을 안내드렸습니다. 이렇게 상승이 잘 나오고 있을 때는 대부분 여기서 더 오르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겠지만 항상 적당한 고점에서 수익 실현하는 것들을 목표로 잡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려요. 이렇게 세 가지 방 입장 안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항상 업비트, 빗썸으로서 현물에 대해서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비중 조절과 원칙 매매를 통해서 일하거나 바쁜 와중에 신경 쓰시는 매매보다는요. 여유롭게 매도 걸어놓고 편하게 신경 안 쓰시면서 제대로 운영하시기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